문제부터 봐. 보편적으로 니들한테 잘 나오는 그래프 문제야. 그래프에서 3개 잘 보라고 했다. 접근할 때 그래프를 보는 순간 이걸 뭐라 불렀냐 얘들아. 첫 번째야. 이걸 변곡점이라 불러. 그래프가 바뀐 지점이잖아.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반응물이 2개인데 생성물 몇 개든 상관없거든. 하나 내지 2개야. 반응물 A, B 중에 A가 일정량 들어있어. 그리고 B를 계속 넣어주는 실험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다가 탁 꺾이는 건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니까 변곡점. 여기는 이렇다는 걸 봐라. 기초평가에서 계속 봤지. 여기에 의미가 뭐냐? 얘만 존재한다. 누구냐 저긴? C지. 그래서 얘가 이 V라고 하는 건 바로 C의 부피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존재까지 알 수 있는지 알아? 바로 얘를 이용하는 거야. 무조건 질량이 뜨면 얘를 이용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라. 지금 일단 A가 몇 그램 있었냐? 반응 전에 14g 있었고, 그 다음 여기 종결점을 보니까, 완결점을 보니까 B가 3g이 들어갔어. 고로 질량 보존에 의해서 C라는 기체는 얼마가 나온 거야? 17g이 생성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요렇게 봤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지? 요거다. 요 라인. 완결된 이후의 그래프 변화, 요거. 요게 두 번째인데, 이건 이 변화량은 누구의 정보냐면 첨가한 반응물의 변화량이니까 누굴 넣어줬어? B를 넣어줬잖아. 이것의 정보가 이 안에 있어. 다시 말해서 이 가지점이라는 거 있지? 여기는 C 기체는 더 이상 없어. 이 V야. 완결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부피가 3V라는 얘기는 B 기체에 몇 g이? 1g이 이렇게 되는 거지. 몇 V다? V구나 라는 걸 정보로 알려주는 거야. V만큼 더 들어갔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니들은 얘가 몇 V일 것 같아? 1g이 V니까 3g은 이거구나 라고 찾는 거야. 자, 마지막 하나야. 0일 때 이 정보. 이게 세 번째야. 가로축이 0일 때 세로축 값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일정한 반응물의 정보야. 지금 일정한 반응물이 C잖아. 아, A잖아, A. A 기체가 14g이 있는데 걔가 얼마라고? V인 거지, 이렇게. 고로 우리는 연결을 해서 봐봐. A 기체 앞에 개수는 아무것도 안 썼으면 1인 거야. 근데 얘 모르잖아, B. 그 다음에 여기에 C, 몰라. 근데 반응이 완결되는 거 보니 얘는 V만큼 반응했고 얘는 3V만큼 반응했고, 그래서 얘가 2V만큼 생겼으니 1대 3대 2 이게 부피비고 개수비가 되는 거라 얘는 3이고 얘 2인 거야. 이렇게 연습 많이 해. 알겠지? 이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와. 내가 니들한테 다른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랑 이 문제만큼은 계속 설명을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쪽 문제들을 좀 잡아. 자, 그렇게 되면 뭐 이건 충분히 B 플러스 C니까 맞았죠. 5라는 거. 그 다음 봐라. 분자량의 비다. 이게 부피 비면서 뭐라고 그랬어? 몰수 비이기도 하거든. 부피 비면서 몰수 비야. 근데 여기에 뭐가 왔어? 질량비가 들어왔잖아. 얘가 14g이고 얘가 3g이고 얘가 17g이야. 자, 우리가 포스트잇에 쓴 걸 기억해봐. 같은 부피일 때의 질량비가 분자량비인 거야. 그러면 저기에서 A하고 B를 물어봤단 말이지.
얘하고 얘를 물어봤어. 그럼 이거 B가 1대 3이잖아. 그럼 1대 1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 값이 1대 1이면. 얘는 14g 그냥 써도 되고, 얘는 이렇게 되잖아. 1g. 14대 1. 맞는 표현. 알았어요? 다음에, 가에서 몰수비를 물어봤거든? 부피비가 몰수비잖아. 2대 1. 그래서 B하고 C 1대 2가 답이야. 1대 2. 그래서 이건 틀렸다. 알겠어요? 요런 모양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처음부터 나갈까 조금 진도, 오늘 조금 진도 나갈 거든. 이 단어는 아마 진도가 빠른 친구들은 이 단어 초기까지 나올 거야. 근데 웬만한 친구들은 다 이 단원이 끝일 거다. 그리고 1단원이 참. 그리고 1단원이 제일 어려운 건 알지? 그 중간고사 잘 봐야 돼. 알았어? 어떻게든 잘 봐야지. 그리고 1단원의 스킬이 제일 많아, 얘들아. 2단원부터는 분석화하기 때문에 암기, 무조건. 물론, 양자 개념에 가면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도 니들한테 알려주겠지만, 진짜 암기밖에 없어, 거의. 규칙성 찾는 거하고. 그러니까, 1단원에 목숨 걸어.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야. 이게 좀 안 잡혀 있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어줄게. 제일 먼저, 취약자 아동 방식으로 풀어준다. 알겠지? 이거 못 알아들으면 사람이 아닌 거지, 이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냐면, 이거 진짜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푸는 방식이야. 어떤 애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얘가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단위부피라고 되어 있지? 이 친구는 이 박스를 얼마로 잡은 거야? 이렇게 잡은 거야. 20으로. 얘들아, 그럼 이 박스 얼마겠냐? 얘를 20으로 잡았으니까 얘도 20이지. 맞지? 근데 부피가 얼마래? 70이잖아. 이 친구, 참 부끄럽더라,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몇 개 들었냐? 8개 들었지? 그럼 여기도 몇 개 들었어? 여기도. 여기 몇 개 들었을까? 그지? 이게 70이잖아. 총 몇 개 들었어? 28개 들었네. 맞지? 여기 몇 개 들었고. 2개 들었고 합쳐봐. 30개지? 자, 얘를 혼합했으면 총 몇 개야? 30개야, 30개. 그리고 물을 부어서 얼마를 만들어? 100ml 만들었지? 100ml에 30개가 퍼져 있다니까? 균일 혼합물이야. 그럼 20만큼 잘라봐. 5분의 1. 몇 개 들었겠냐? 6개 들었겠지? 6이 답이야. 그지? 취약자 아동의 풀이법이야. 괜찮지?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애들. 우리는 어떤 애들이야? 배운 애들이잖아. 자, 여기서 이게 나와, 얘들아. 이게 밀리리터일 때 선생님하고 계속 했던 게 뭐라고 했다, 이거야? 여기선 분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대값으로 풀어도 돼. 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거잖아. 단위 부피니까 얘 몇이야? 2. 얘는 몇 개고? 8. 됐냐? 농도가 2대 8이야. 잘 봐. 농도 2대 8인데 2 곱하기 20이 이 개수라고. 진짜 개수. 알겠어?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몇 개 들었어? 40개. 다시 8 곱하기 70은 560개. 됐죠? 둘이 합치면 몇 개요? 600개. 부피가 얼마래요, 지금? 100ml. 그러면 혼합용액의 부피를 100으로 했는데 600이 나와야 돼요. 농도 얼마야 돼요? 6이요. 이렇게. 우리가 했던 방식. 자, 난 좀 더 빨리 풀고 싶다. 1대 4요. 곱하면 20개. 곱하면 280개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합쳤어. 몇 개가 됐냐? 300개. 그렇지? 그래서 풀었더니 얼마 나왔어? 3 나왔죠? 왜 틀렸을까요, 얘는? 이건 왜 틀렸을까요? 너무 약분시킨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현실적으로 농도가 2고 얘는 현실적으로 농도가 8이라는 거지 1대 4로 줄여버리면 전체 부피값도 변해버립니다. 입자수가. 실질적인 농도를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약분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알겠니?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것이 기본 문제고요. 이게 2022년 정도인가 모고에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를 할 거거든. 문항수가 100문항이 넘어요. 한 단원당. 진짜 주구장창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기출 모고도 뒤쪽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스킬까지 풀어볼 생각입니다. 스킬 문제 좀 어려운 거니까. 알았지? 충분히 한 번은 다 보고 간다 라고 생각하면 너희들 중간고사는 100점 나와요. 물론 테스트는 뭘로 할 거냐면 수특으로 할 거예요. 테스트는. 알았어요? 수특 문제들 선별해서. 알았죠? 자, 이 문제 봅시다. 자, 이런 게 이제 짜증나는 건데 여러분 얘가 딱 뜬 순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아, 저거 질량을 부피로 뭔가 바꾸나 보다라고. 그 다시 말해서 얘는 요걸로 해석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분모부터 해석하죠. 1리터당 몇 그램? D그램. 이게 이 해석이에요. 우리가 보통 문제집에서 나온 건 밀리리터였죠. 그죠? 출제자들은 밀리리터 줬는데 이거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리터당 D그램으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걸로 바꾸시라고. 우리가 배운 건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 기억나요? 이 방법. 이게 제일 어려운 마지막 난이도였잖아요. 그럼 얘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면 용액이 몇 그램 있다? 100g이 돼요. 둘을 합쳐야죠. 용매하고 용질하고. 맞죠? 잘 보세요. 농도를 3개로 전개하라겠죠. 제가 분명히. 용액 몇 그램 속에 100g 속에 용질이 몇 그램 있냐 이거죠. 알겠어요? 얘가 몇 퍼센트인가 잘 보라고. 100g 중에 몇 그램 들었어? 4g 들었잖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요. 100g 중에 몇 그램 있느냐가 무조건 퍼센트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가 4%잖아. 마지막 하나 더 쓰라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얘 X가 몇 몰인지를 알아내는 거. 몇 몰. 근데 여기 써 있죠. 여러분 이거 식량 가짜죠. 진짜로 바꾸면 기억 1몰은 니은 이렇게 놓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얘가 4g입니다. 얼마 곱했냐고요? mx분의 4 곱한 거 아닐까요? 그게 몇 몰이 됩니까? 같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몰농도는 용액 1000ml 해야 되는데 밀도가 리터 단위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1리터. 맞죠? 밀리리터가 아니잖아. 리터잖아. 1리터 씁니다. 그런데 얘가 그램이고 얘도 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리터가 몇 그램이다? D그램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왜요? 같은 균일오염물은 얼마 곱하면 돼요? 100분의 D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D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1리터에 몇 몰 들었냐가 관건이잖아요. 곱하면 그대로 써볼게요. 이게 답이에요. 약분하면.
25amx분의 t.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몇 번만 쭉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화투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방법 전환 과정을 꼭 인지를 해 두세요. 이 문제는, 여기서 배운 친구들만 잘 풀 거예요, 이거.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친구들은 이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온라인에도 없어. 이렇게 가르친 사람. 알겠니? 그러니까 잘 배워놔. 다시. A에 관한 실험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 막 잔뜩 써있고 복잡하게 있는 거. 그러면 뭐부터 간다? 입자수만 찾아 들어가세요. 이게 힌트입니다. 0.1 몰롱도 A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잘 봐. 여기부터가 관건이야. X래잖아. 몇 개냐는 거지. 농도 곱하기 뭐 하라고? 이게 입자수거든요. 상대값입니다.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상대값. 참고로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면 리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만 해줘라? 1000분의 1만 해주면 진짜 값이 나오는데 얘 단위가 뭐다? 몰 단위예요. 몰 단. 이게. 근데 계산하기 쉽게. 자, 이거 보세요. 0.1 곱하기 x.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거예요. 수점 잘 안 쓰고 10분의 1 x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됐지? 부피 플라스크라는 말 앞에 써 있죠. 이게 부피 플라스크의 용량이거든. 200짜리, 100짜리, 250, 500, 1000 다양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물을 부어서 이걸 만들겠구나. 그래도 이 속에는 10분의 1 x개가 들었다고, 물 붓다고 해도. 이해 갔어? 그래서 수용액 완을 만들었대요. 완을. 알겠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죠, 지금? 용액 몇 밀리리터 속에 몇 분의 몇 개가 들었다? 이게 들은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농도를 곱하고 싶다? 농도 곱하기 이거 했을 때 이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다시 Y 밀리리터 여러분 이거 몇 개야? 농부니까 10분의 1 Y개잖아. 어차피 저기 0.1몰 농도 정해진 거니까. 어디에 넣었어요? 500에 넣었어요? 수용액 2는 그럼 자 부피 5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게 되느냐죠. 저게 농도예요. 자, x 플러스 y는 얼마라고요? 140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농도는 모두 A몰 농도고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얘들 몰 농도가 누구라고 다? A래요, A. 같은 거예요, 지금. 몰 농도가 A로 똑같아요. 자, 여기서 몰 농도가 똑같다는 얘기를 풀어보면 결국 여기 A는 얼마란 얘기죠? 이게 되는 거죠. 여기 A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이 같다며요. 얘나 같다며요. 뭐로? A로. 맞죠? 지워요. 그래서 올리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넣어서 풀면 돼. 자, 뭐부터 갈까? X부터 갈까? X 플러스 자, Y는 몇 X냐?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 2분의 5X를 넣어. 이게 140이야. 이렇게. 자, 2X 플러스 5X는 80. X는 얼마 나와? 40. 됐죠?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돼요? 100이 돼야죠. 이렇게. 검산해 봅시다. 이거 우리가 풀겠다고 푼 게 아니잖아.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40이래요. 0.1 곱하기 40은 몇 개야? 4개입니다. 4개. 근데 200ml에 4개가 들은 거지. 여기에 몇 개가 들은 거야? 4개가 들은 거지. A는 그럼 200분의 4, 50분의 1 물농도예요. 맞죠? 200분의 4, 50분의 1 물농도. 확인. Y는 얼마야? 100이야. 몇 개 들은 거니? 10개가 들은 거라고, 10개. 됐어? 그럼 500ml에 10개가 들었으면 50분의 1 물농도. 아, 맞았네. 끝이야. 알았니? 저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기억 X는 40이고, A는 그럼 50분의 1이니까, 니네,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바꾸면 쉽지. 100분의 얼마니?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하라고. 분수로 딱 생각해서 연산해가지고. 예린아, 그지? 이름 외우기 쉽지 않은데, 그지? 각 과목에 몇 명 있어요, 주요 인물이. 이름 외운 친구들이. 자, 얘들아. 이거 물어봤어. 여기 몇 개 있다고 그랬어? 10개 있다고 그랬지? 진짜는 100분의 1이지. 1000분의 1 곱하면 0.01몰이야. 0.001이 아니라. 알았어요? 이렇게 푸는 거다. 됐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도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일단 거기 혹시 질문 있어요? 숙제를 한 사람들 중에 없겠지만 53쪽, 55쪽까지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제가 그래도 좀 풀어주지 않았나, 니들? 여기 뒤에? 뭐 20번도 풀어줬잖아. 거기 54쪽에 20번도. 기억나? 질문 없어? 어이. 요시. 뒤로 넘어가서 혹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중에 질문 없냐? 수능 실전 문제 중에 질문 없냐? 63쪽에 09번이라든가 10번이라든가 이런 거 질문 없나? 이런 게 실제로 나올 수 있어. 뭐 12번이라든가 괜찮아? 후회하려고. 페이지 66쪽으로 와봐. 자, 여기부터는 2단원이고 원자의 세계야. 앞부분이 살짝 들어갈 수 있어, 시험 범위에.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분석화학이라고 한다, 얘들아. 알았지? 원자의 세계는 분석화학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암기. 그리고 추론이 중요하다. 여기는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에서 조금 어려운 게 현대 오비탈론이야.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를 엄청 많이 과학 선생님이면 다 떠들고 다닐 거야. 뭔 소린지를 알아들으면 돼. 그러려면 거기는 공부 좀 해줘야 돼. 그게 뭔지만 알면 돼. 기자는 니네 과학 선생님 얼굴 알아 몰라? 몰라? 선생님 얼굴 몰라? 아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다른 여선생님들을 가르치면 니네 선생님 바뀌었어요? 이럴 거 아니야. 바뀌길 바란다는 눈빛인데. 그지?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 너희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당연히 과학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뭐
실력이 없으면 그렇겠지만, 괜찮으면, 괜찮다. 마음 편해지는 것처럼 단원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의 내용을 알잖아.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첫 단원부터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엄청난 실험을 배울 거야. 이거 다 외울 거냐고. 아니야. 나올 거만 나와, 시험에는. 그 바운드를 추려줄 테니까 너네 그거만 암기해. 수능에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 알았어? 자, 페이지 66쪽에 가면 원자의 구조라는 게 있을 거야.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 뒤에서 배우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과학사를 따지는 거야. 자, 먼저 과학사부터 볼게. 니네는 원자는 결론적으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알지? 근데 과학사를 보면, 보고 들어가. 이 사람들이 갖고 노는 도구가 있어, 얘들아. 러더포드 전까지 갖고 놀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거야. 얘들아, 이거 누가 발견했겠냐? 눈치껏 보면. 아니, 크룩스가 발견했겠지. 크룩스라는 외과 의사가 발견했어. 이 크룩스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관을 많이 볼 거라고, 니네가 실험장치에서도. 너네 아마 66쪽에 보는 그 관도 이쁘게 그린 거지, 그냥 크룩스관이야, 이게. 이 사람은 처음에 뭐를 발견했냐면, 이 사람의 장치야. 이쪽에다가 금속을 놓은 거야, 금속판을.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전압을 높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동질감이 가는 문구가 있냐? 얘들아, 우리는 전류가 다 어딜 타고 흐른다는 거 배웠어. 전류를 타고 흐른다고 배웠지. 그 당시에 전기학은 물리학이 아니었어, 얘들아. 그냥 과학은 좋아하지만 비주류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잖아, 가끔 보면. 내가 게임 보면 막 애들이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데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게임하는 놈도 있어, 가끔 보면. 그런 것도 즐기고, 난 좀 딴 놈하고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이 좋아했던 게 전기였어. 과학자들이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광대 취급했다고, 마법사 취급하고. 물리는 운동력 학이지, 막 떨어뜨리고 막. 사람 낭자를 밀고 막, 재고. 그런 거 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너무 재밌었던 건 도선을 타고 뭔가 흐르는구나? 이게 전류구나? 그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크룩스가 이 전압을 이렇게 벌려놨는데 지금이야 이 전압이 이런 뜻을 갖는다는 걸 알았어. 이거야. 주울이 에너지지. 그러니까 전기학이 물리학이라는 것에 딱 편승되면서 전기 에너지도 일종의 에너지구나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건데, 저 쿨lum은 그런 거야. 얘들아, 중력장의 단위는 뭐냐? 기본량이 킬로그램이야, 얘들아. 중력장은 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였어. 그지? 그러면 전기장은 기본 단위가 쿨lum이야. 자기장은 웨버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부른다고? 중력장이라고 하듯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전기장은 전혀 다른 곳이야. 자기력이 작용하는 자기장도 전혀 다른 곳이고. 알겠어? 그렇게 서로 전혀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던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같이 발생한다는 걸 과학자들이 나중에 알아. 이게 전자기파야. 알았지? 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거야. 그래서 나타난 게 뭔지 알아? 무선이야, 무선. 니네가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알았니? 그러니까 과학의 기술은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초창기니까 이 전압은 쿨lum당 몇 조울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야. 우리 집안이 몇 볼트니? 그건 알아? 220볼트지. 아, 우리 집안의 전압은 좀 알아라. 미국이 몇 볼트인지 놀러 가봤냐, 미국? 그렇죠.
뭐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해도 가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없죠. 설마 네가 마이애미에서 태어난? 아니, 그건 아니고. 선생님 미국 출신이에요. 거짓말은 뭘 못합니까? 다 믿어주는데. 서해안 깡촌 해외에 놀러 가면 공항에 가서 그 220, 110으로 바꿔주는데 KT가 있어요. 9,900원만 주면 줍니다. 그 호텔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영어 쭈쩔거리면서 마이 뭐 저 헛소리하지 말고 갖고 가세요. 꽂아갖고 받고 끼면 되거든. 뭐 쌤처럼 그냥 반납 안 하고 오잖아요. 그 다음날 청구서에 나와요. 그 다음부터 싹 빼갑니다. 내가 좋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뭐야? 220V라는 뜻을 얘기해봐요. 1쿨롱당 몇 주울의 일을 할 수 있다? 220주울의 일을 한다는 거죠. 미국은 110주울의 일을 한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미국은 안 바꿀까요? 너무 넓어서. 너무 넓으니까 그거 다 바꾸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다 바꿔버린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모르는 거야. 그냥 전압을 높이면 얘가 세게 흐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전압을 높이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마녀가 여의주 이렇게 놓고 막 튕기잖아요. 빛을. 그걸 요즘 과학자들은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거를 이제 얘가 한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걸 전후에 올렸을까? 이제 지들끼리 공유하는 공유 사이트는 아니죠. 뭔가 어디에다 올리겠죠? 사람들이 그걸 알고, 너도 나도 막 실험을 한 거지. 그러다가 봐요. 골트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슈타인은 스톤이에요, 스톤. 스톤이 뭐냐? 돌멩이지? 골트가 뭐야? 골드야. 금동이 아저씨야, 금동이 아저씨. 알았냐? 이 사람이 이 크룩스관에다가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고 전압을 걸어요. 자, 이게 물리학자들이 최초로 전기를 융화시킨 결과인데 이 생각을 한 거야. 원자 중에 제일 작은 게 수소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했어. 돌톤이 말한 것처럼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는 아닐 거라고 과학자들이 의심한 거야. 그래서 수소기체를 약간 집어넣고 이 실험을 하게 된 거지. 그럼 이 전류가, 에너지가 수소를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파괴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작은 입자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엄청난 전압을 가지고 누웠더니 봐요. 음극, 양극을 놓고 전압을 높였더니요. 빛이 나갈 거 아니야. 쭉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엄청난 빛이 발생하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빛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발생하겠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빛을 봤어요. 무슨 극으로? 음극으로 움직이면 이 입자는 무슨 전압 떴을까? 양전압 떴겠죠? 골트슈타인이 양전압의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실험을 했더니 그 원자보다도 더 작은 단위인 플러스 입자가 움직인다는 걸 안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발견이 되게 웃겨요. 일단 이 당시에 엄청난 화두가 된 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예요. 그 전까지는 싸움이 없었죠. 뉴턴이 빛은 입자야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아, 그 시대의 배경도 중요하네. 17세기, 18세기는 영국이 최고일 때예요. 18세기 중반이 지나면서 프랑스가 치고 올라옵니다. 기본 단위, 시간과 길이 이런 단위를 막 맞추면서 프랑스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죠. 그래도 아직까지 천문학은 영국이 최고죠. 뉴턴이 영국 학자잖아. 그 사람이 빛은 입자야 하고 죽어버렸네. 연금술 연구하다가 수은 중독돼갖고. 그 다음부터 과학자들은 야, 그 전까지는 빛이 파동이라고 말도 못했던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옛날엔 빛은 입자야. 빛은 전인, 이러면서 슬쩍 얼버무린 애들이 파동 같은데요? 막 목소리 높이는 거죠. 호이겐스라는 애들.
나중에는 누구도 나온 줄 알아? 16살짜리 이름도 0이야, 0. 알았어? 걔가 빛의 간섭이라는, 물리학에서는 3단원에 나오는 단원이거든? 빛의 간섭 현상을 밝혀. 간섭은 입자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야. 간섭이 뭐야? 상쇄도 될 수 있고 부광도 될 수 있는 건데 입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 그지? 서로 합체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빛이 파동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쓱 몰려가. 그때 뉴턴의 제1탑바돌인 제자죠. 직속 제자인 톰슨이 나타나요. 톰슨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빛이 입자라면 어디를 진행하면 입자라는 걸 밝히기 제일 좋냐면 진공 상태예요. 그때 이 크룩스관을 슬쩍 갖고 옵니다. 이 사람은 이 크룩스관을 놓고 이 안을 뭘로 만들어요?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크룩스관 실험을 합니다. 똑같이. 음극, 양극 놓고 금속판을 놓고 전압을 딱 높였더니 얘가 지나가는 거죠. 삐 이렇게. 진공관에서 빛이 지나가면 그건 파동이 전혀 아니에요.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거든. 봐라. 빛이 입자 아니냐? 이거 증명하려고 실험을 했다가 이 입자의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해서 전자를 발견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톰슨, 아파 톰슨이거든요. 그 1900년대 1800년 후반하고 1900년 초반에 나온 건 아들 톰슨이야. 걔들은 대대로 유명해요. 톰슨이. 이 아파 톰슨이 자신의 스승인 뉴턴의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려고 이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저리 실험 세계를 하거든요. 결과는 나와요. 외우지 마세요. 결과는 나와요. 그걸 갖고 추론하는 실험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느냐? 자, 바로 이걸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전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양전하를 띈 입자의 발견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전자의 발견 실험. 이 사람은 크룩스관을 첫 번째 실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험은 어떤 거든 괜찮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금속판을 놓고요. 금속판에 전압을 높여주면 무슨 선이 나온다? 음극선이 나오거든. 근데 봐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극을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준 거지. 자,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나오던 음극선이, 이거 음극선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결론. 어디로 휜다? 자, 이 빨간색의 빛이 양극으로 휘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외우세요. 추론이요. 무슨 전하를 띈다 얘는? 음전하를 띈다. 이게 중요한 사실. 알았어요? 이거 외워요. 이거 나와요. 이렇게 전기장에서 휘잖아요. 그럼 자기장에서도 휘어집니다. N극, S극에도. 알겠죠? 명심하시고. 두 번째 실험이에요. 자, 이 음극선 실험을 또 해요. 금속판을 놓고 플라스틱을 놓으면서 여기다 뭐를 넣냐면 물체를 하나 놔요. 물체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 하나 넣어봅시다. 음극선이 가면서 딱 물체에 맞더니 뒤에 뭐가 생기나 봤더니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입자는 직진성이 있다는 거죠. 직진해야 그림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더더욱 얘는 확신이 들어. 야, 그럼 요놈, 이 정도의 성격을 가진 놈이라면 분명히 질량을 갖고 있을 거야. 여기다가 뭘 놓냐면 바람개비를 놔요. 그리고 이 음극선이 가서 충돌하게 만들어줘. 딱 충돌하게. 여기서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니까 바람개비가 움직이더래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운동량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량. 질량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질량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료와 이 두 자료, 전하를 띄고 질량이 있는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이 전자는 전하당 질량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합니다. 현재 값과 비슷한 값으로. 진짜 질량은 측정 못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죠. 음전하를 띄고 직진성이 있으며 질량을 갖고 있는 이 입자가 누구냐? 입자가 누구냐? 얘를 일렉트론이라 하자. 전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이제 나는 돌톤의 원자 모형을 바꾸겠어. 이 아래 얘가 있어. 이거예요. 대신 잘 보세요. 이미 얘가 발견됐잖아. 전기적으로 모든 물질은 중성이라는 건 알았거든. 그럼 이 안에는 골트슈타인이 발견한 얘는 있겠구나.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톰슨은 공간에 쟤들이 이렇게 쭉 퍼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런 걸 이제 건포도빵 막 숭숭숭 박혀 있잖아. 그 푸딩 모양이라도 하고 막 이런 저널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기까지 완전. 알겠습니까? 자, 톰슨하고 이 사람이 전자를 발견을 했어. 그럼 과학자들은 뭐를 재본 거야? 원자의 질량을 슬슬 측정해 본 거야. 그런데 터무니없이 전자 질량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건 그러면 전자가 전체 원자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저런 전류가 흐른다는 거, 저게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중심에 전자를 잡고 있는 애들이 뭉쳐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 예상을 최초로 생각한 물리학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떤 것도 증명이 안 된 거지. 그러다가 이분이 나타나. 이거 쓸 필요 없어. 뭐 쓰려고 그래. 퀴리가 누군지 알아? 퀴리는 알죠? 자, 퀴리 부인이 뭐를 발견하죠? 방사선을 발견합니다. 초창기의 이 방사선은요, 여러분들,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강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력 있는 돌멩이가 어디냐? 귀족조사에서, 프랑스 귀족조사에서 얘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면 영생을 이룬다 라는 거짓말이 돌아서, 그때 귀족들 몸에서는 정상인의 2만 배 높은 서볼트가 측정이 됩니다. 방사선 측정량이. 마신 거예요, 물에 타서. 무지하니까. 우리나라든 뭐 그쪽이든 똑같은 거지. 몸에 좋다면. 이 방사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지함의 끝이, 알파, 베타, 감마가 방사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나, 이런 거죠. 이런 걸 비전거리라고 하는데, 알파선은 약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알파선에 우리 어떤 방사선을 갖는 물질 15cm 근처만 안 가도 우리는 노출이 안 돼요. 베타가 좀 깁니다. 20cm요. 감마는 제일 길어요. 30cm요. 그러니까 15cm, 20cm, 30cm 칼날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근처로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자폭탄은 뭡니까? 이 칼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지나는 거죠. 빛의 속도로. 알겠어요? 그게 원자폭탄이에요. 이 중에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띄었고요.
얘는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성분이. 원자량이 4짜리. 얘는 전자예요. 전자. 말 그대로 전자. 베타선은. 감마선은 아무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의 흐름이에요. 중성자 아닙니다. 저건. 저 감마선 때문에 최두익이 중성자를 발견하게 돼요. 자, 퀴리 부인이 저걸 하고 나서 이제 뭔가 금속판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바로 등장을 하게 돼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를 사용합니다. 왜 알파 입자를 쓰게 됐을까? 양전하 떴으니까. 중심 핵은 분명히 양전하를 띤 입자들이 뭉쳐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방사선을 쏘게 되면 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는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도 했냐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톰슨이 주장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자나 양성자들이 골고루 흩어져 있지만 알파선 정도면 다 뚫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실험을 합니다. 2m, 3m짜리 금 있죠, 금. 금을 얇게 피는 거야. 이거 뭐가 같냐면, 여러분 껌종이 알죠, 껌종이. 껌종이에서 흰 종이 딱 빼면 은박지 나오죠. 그거 얼마나 얇아요. 책상에 붙습니다. 이 초딩들이 이런 짓 많이 하죠. 기잖아. 초딩이랑 같은 독서실 다니면 꼭 거기다 은박지 붙인 놈이 초딩이잖아. 그 은박지 보면 이쪽이 저쪽이 보여요.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얇게 놓고 알파선을 땡땡 쏜 거야. 알았냐? 그래서 진짜 실험은 이 정도 거리가 돼요. 방선 총을 놓고 금박을 딱 넓게 뭐처럼 커튼처럼 놓은 다음에 쏩니다. 저쪽에 검출기 놓고요. 그걸 제자들이 한 거야.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가우스야. 두 명이 앉아서 쏜 거야. 띵띵띵. 러더퍼드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은 3, 4일마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얘들도 조교야. 그럼 알지. 저 다 통과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시키니까 어떻게 통과했겠죠. 저쪽에서 측정하고 한 거의 대부분 통과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검출기를 네 옆에 놓고 측정해봐 이런 거야. 그 무슨 얘기지? 다 통과하는데 맞고 튀어나온 걸 잡으라는 얘기잖아. 긴가민가하고해서 너무 실험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하루 반 만에 하나가 띵 뜨는 거야. 얘들도 처음에는 깜짝 놀래갖고 요 기계 오류인가 하고 다시 해봤어. 불과 24시간 지나서 또 띵 잡힌 거야. 그래서 그 검출기를 3, 4개를 놓고 실험했더니 저쪽 끝에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이렇게 잡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거야. 아, 저쪽 건너편에 놨을 때 100이면 100 다 잡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난 딴 것들은 통과는 했는데 휘어진 거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안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 결론을 2개 내려. 이것도 역시 추론만 공부해라. 알았냐? 추론만 나오니까. 자, 알파 입자를 왜 썼다고? 무슨 전하를 떴어? 양전하를 떴기 때문에. 2번 헬륨 4짜리다. 이거 나와 시험에. 내신에서. 알겠지? 알파선은 굉장히 무거운 놈인 거야. 방사선 중에 제일 무거운 놈이야. 근데 이놈이 튀어나왔다? 엄청난 거지.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 조널지에다가. 그냥 종이에다가 대포를 빵 쐈는데 포탄이 튀어나오는 느낌인 거야. 그 느낌. 당연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실험을 보잖아? 그럼 이게 이제 미니멈 시킨 실험이다. 여기다 뭐를 놨어? 방사선 총을 놓은 거야, 이게. 쏘겠지, 여기다가 띵 하고 쏘겠지, 여기다. 통과를 시킨 거야, 띵. 그리고 여기다 뭐를 놨느냐? 이렇게 스크린을 놓은 거야, 스크린. 이런 스크린. 여기 A, B 이렇게 놓고 보자. 알파선을 쏜단 말이야, 알파선. 그래서 A, B를 딱 펼쳐 놔봤다. 놔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중앙에 도달해. 근데 여기에도 가끔 이렇게 찍히는 거야, 찍히. 자, 결론. 1번. 방사선은 금박을, 이 금박이야.
대부분 통과했다.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추론이 중요한 거야. 추론. 이 추론.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라니. 실제로 러더포드가 평생을 저 전자 있지, 전자들이 규칙성을 찾는데 몸을 허비했어. 근데 이 사람은 접근이 잘못됐던 거였어. 보호 때문에 전자가 대충 이런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나중에 보호 원자 모형에 가서 설명하고. 두 번째 봐라. 극히 일부 방사선이 알파선 말하는 거야. 휘어지거나 어떻게 했다? 반사되었다. 그럼 극히 일부니까 추론. 원자 내부에는 부피가 매우 작고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 이 입자를 뭐라고 했냐? 원자핵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원자핵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잖아. 그래서 골트슈타인이 양전하 입자다라고 한 걸 누가? 러더퍼드가 이 말을 처음 써. 양성자다라고. 그래서 간혹 저널하고 교과 보면 양성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러더포드는 아니야. 골트슈타인이야. 이름을 붙인 게 러더포드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로 원자핵이 발견.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 누구라고 나온다고? 톰슨, 러더포드. 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가면 이런 거야. 러더포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그럼 핵과 최초의 전자 사이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어. 핵으로부터 대충 평균 이 정도 거리에는 첫 번째 전자가 나타난다. 근데 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칙성을 갖느냐? 아, 이 사람의 한계지. 왜? 이 사람은 직관론자, 기술자거든. 말 그대로 촉이 너무 좋아서, 센스가 너무 좋아서 실험은 되게 잘해. 증명도 잘하고. 근데 이론적인 걸 세우지는 못해. 공부를 많이 못했어, 이분들이. 천민 출신이거든, 얘가. 자, 이렇게 되면 과학자들은 이제 뭐가 중요할까? 그래, 좋다. 플러스를 띤 양성자가 모여 있어. 근데 지들끼리 반발이 되게 심할 텐데. 그럼 거기에는 이 양성자를 묶어둘, 그리고 질량을, 원자량을 측정하잖아? 그럼 양성자의 질량의 2배수야, 꼭 거기 보면. 2배수이거나 2배 많거나 이래. 그럼 거기에는 양성자랑 질량이 비슷한 뭔가 있을 거야. 그 고민에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낑낑거리다가 퀴리 사촌이 있어. 이쪽 뭐 피어스 퀴리나 그 남편이 피어스 퀴리거든. 모두가 방사선에 미쳐 있는 거지. 이 집안 자체가. 사촌이 막 방사선 연구를 하다가 막 어떤 전기장이나 자기장에도 영향을 안 받는 선이 있는, 선이 나타난 걸 알았어. 아, 이게 감마선이구나 라고 정의하고 끝냈거든. 근데 다른 그 저널지를 보던 체듀익이 앞만 봐도 이건 감마선의 움직임이 아닌 거야. 이게 분명히 질량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질량을 재봤더니 딱 얘들이 찾던 중성자 질량과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체듀익이 뭐를 하게 되느냐? 똑같은 저 크룩스관에다가 베릴륨을 집어넣어. 엄청난 전압을 주는 거지. 그럼 뭐 양성자가 튀어나오고 전자도 움직이고 막 이러겠지? 근데 거기서 전기장, 자기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입자의 흐름을 보게 돼. 걔가 중성자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 중성자 발견. 그냥 체듀익 그러면 중성자 발견.
이걸로 끝내. 거의 안 나오니까. 알았지? 자, 이게 원자 구조의 전말이야. 페이지 68쪽.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보다 무거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은 사실 방사선의 발견이 크게 일조를 한 거야. 러더포드도 알파 입자를 썼지, 최드윅도 알파 입자를 써서 하거든. 전기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알파 입자를 쏴가지고 여기서 터져서 나오는 입자 중에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입자가 누군가를 찾아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됐거든. 근데 과학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 무조건 전자규칙성이었거든. 그 러더포드도 그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제자들 끌어들여서 연구시키고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지. 발견을 못하는 이유는 뒤에 나와. 전자라는 애들은 미시적 세계에서 우리가 저거다라고 특정 지을 만큼 이 운동이 우리 주변의 속도랑 같지 않아. 놀라 빨라. 알았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오비탈 함수를 만들어내지. 자, 페이지 70쪽 가봐. 거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 이제 과학자들이 양성자도 발견하고 전자도 발견했어. 그리고 중성자까지 다 얻어냈어. 그리고 밀리컨이라는 과학자가 기름방울, 분무기를 칙 써갖고 정말 요즘 같은 전자저울이 없던 시대에 그 기름방울이 전기장에서 중력장의 중력과 일치하는 힘의 평형을 이룬다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 질량을 구해. 전하량하고 지금값하고 거의 일치해. 그걸 구했는데 대단한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양성자와 전자까지 질량을 다 구하게 돼. 지금은 거기에서 그 얘기들을 어떤 걸로 생각하면 좋냐면 원자 구조에서는 이 정도로 가늠하자. 거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원자의 구조와 크기는 이 정도로 생각해. 우리가 원자핵의 크기 아까 러더포드 실험에서 봤지만 굉장히 작았잖아. 월드컵 경기장에 센터포드에 모래알이 있거든. 그걸 망치로 부셔. 폭. 그럼 가루가 되겠지. 그 가루 크기가 원자핵이야. 월드컵 경기장의 원자 크기고. 다시 말하면 중심에 그 정도로 밀입자 조그만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어. 그 주위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월드컵 경기장을 지구만한 크기로 확대하잖아? 그럼 중심 핵은 얼마만한 크기가 되냐면 탁구공이야. 안 보이는 거지, 거의. 알았어요? 그 정도 크기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그러면 두 번째, 이들의 전하량과 질량은 뭐냐? 이게 진짜 원자 구조에서 중요한 얘기야. 거기 보면, 자, 원자를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 이 둘을 우리는 뭐라 불러? 핵을 구성한다 해가지고 핵자라고 불러. 저를 핵자. 물리학에선 저걸 핵자.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봐. 전기장과 중력장은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전기에서 쓰이는 얘들의 물리량 값이 있고 중력장에서 쓰이는 얘들의 물리량 값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장은 단위가 쿨롱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중력장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알았니? 그걸로 표시되는 거야. 얘들의 전하와 질량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얘들의 한계 질량 이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보면 위의 숫자가 중성자가 좀 크지. 하지만 우리는 상대값으로 그냥 1, 1로 놓고 푼다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얘를 질량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1, 1로 놓고 봐. 우리가 연구할 때는.
저거 왜 유효 숫자가 저렇게 0.0032가 더 크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코크 뱉지 코크 업 다운이고 중성자가 업 다운 다운이잖아. 다운 코크가 그만큼 커 질량이.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전자는 이 정도라 얘는 그냥 무시. 무슨 말일까? 원자나 여러분 이온 알지? 이온, 음이온, 양이온 전자 들어오고 나오는 애들 같다는 얘기야. 전자가 들고 나든 똑같이 원자량은 같이 취급한다.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도 화학 식량을 채우면 그대로 원자량을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이게 어디라고? 중력장. 킬로그램 쓰기 너무나 작은 숫자라 그램을 써준 거고. 전기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플러스로 놓고 누구를 마이너스로 놓냐는 거야. 에이, 더럽다. 자, 양성자는 양전화 떴지.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요렇게 나 1.602 1.602 10-19성 쿨롱인데 요렇게 플러스. 얘들은 없고 기본적으로 1.6이라고 보통 너희들한테 낸다면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상대값으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어. 양성자 하나 있는 원자가 누구야? 수소야. 알지? 수소거든? 수소 우리 원자량 몇으로 불러? 1이라고 하잖아. 이게 실제 원자 한 개 질량이잖아.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1 될까? 이거야, 이거. 저게 뭐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 알겠니? 저게 제 수소 값이야. 그런데 이거는 물투에나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냥 봐. 얘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한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곱하면 1쿨롱이 나와. 참고로 이건 이런 개념에서 나오거든. 이제 이거 니네 후배들 있지? 통합과학 수능 보는 애들. 걔들에서 나오는 단위다 이거. 기본 유도량 뭐 이래갖고 나와. 1A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야 얘들아. 아까 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트가 줄 퍼 쿨롱이었잖아. 얘가 이 뜻이거든. 다시 말해서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흐를 때가 1A라면 이 해석은 1초 동안 몇 개의 전자가 이동하거랑 똑같은 거지? 6.25 곱하기 10의 18승에 이동했다는 뜻인 거야, 저게. 의미가. 또 굳이 자기가 물리를 난 상황에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어떤 전쟁 때문에 된 거야? 6.25, 이 18, 6.25 때문에, 그지? 그렇게 외워, 그냥. 알았죠? 입에 착 감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욕했는데. 그죠? 이것 갖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중력장적인 표현이고, 이게 전기장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우리는 중력장적인 표현으로 원자량, 화학식량을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온과 원자 사이에서는 전기장을 쓰게 된 거야. 그 개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이 두 개가.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개념을 갖고 넘어와요. 원자란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야. 전기적으로 이거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한 거지. 원자란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전기장 쪽으로는. 그러면 중성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원자는 기본적으로 양성자의 숫자와 누구 숫자가 같아야 되냐는 거야.
전자의 숫자가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여기서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이걸로 찾았다 쳐. 그래, 이거의 의미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고요? 얘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원자량이요. 우리가 말하는 원자량이란 값, 이게 사실 질량수하고는 다르거든. 둘 다 가짜지만 질량수는 1, 1로 놓고 해석을 한 거고요. 원자량은 유효숫자가 쭉 11자리까지 있어요. 1.001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가짜는 가짜예요. 이것이 이걸로 정의가 된다는 거 한 거죠. 이걸로 정의가 된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얘만 내다가 얘를 슬쩍 섞는 게 일종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세요. 벤츠죠, 벤츠. 그죠? 하나가 양성자수고요. 전자수고요. 이렇다면 원자 상태에서는 반드시 얘 둘은 같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개념만 정확히 알면 나중에 미지수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물어봤을 때 금방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여기는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표현해봐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해 가요? 왜? 우리가 원소기호를 X를 쓴다면 요 아래 써있는 요 아래첨자 있죠? 요 원자 번호죠? 뒤에서 주기율표에 가서 배우겠지만 모듈리란 과학자가요, 이렇게 주장한 거야. 양성자수가 얘야 라고 저장한 거라고. 그럼 결국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라면 얘가 원자라면 전기장적인 특징에 의해서 누구 숫자랑 같아요? 전자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같아야 돼요. 항상 원자라면. 밑에 있는 2는 뭐예요? 중성자죠. 그럼 이 둘 합친 게 얘건. 다시요. 6번 탄소를 그려봐요. 어떻게 돼요? 666 맞죠? 8번 산소를 써볼게요. 888. 잘 보세요. 원자 번호의 2배수의 질량수를 갖는 애들은 몽땅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 보세요.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혹은 분모 분자를 바꿀 수도 있죠. 1인 애들이 얘라고요. 다시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라고 해도 맨 같은 말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런 표현을 알아들으라고. 이해 가요? 이 1인 애들이 얘예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 보세요. 이걸로 뭘 알았니? 아, 숫자 다른 하나는 중성자구나. 무조건. 숫자가 다른 하나는 누구라고? 중성자인 거야. 다시 말해볼까? 이게 2배수가 아닌 애들이야. 알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누가 중성자야? 1이 중성자인 거야, 얘들아. 반드시 양성자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마. 1이 중성자야. 그럼 얘 몇 번이야? 2번이 될 거고. 2번 헬륨이잖아. 질량수 얼마? 동위원소야, 동위원소. 알았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거잖아. 누가 중성자라고? B. 그쵸? 그럼 얘 번호가 몇 번이야? A가 되는 거죠. 질량수는? 이게 끝이에요. 알았어요?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자는 이러니까 이온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온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이온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이건 뒤에서 하겠지만, 주기성에서, 미리 외워두세요. 저는 1번부터 20번 원소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세트 1, 세트 2로. 세트 1이 누구냐? 얘를 따르는 애들이에요. 18, 6인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르는 애들이 세트 1이고요.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따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세트 2입니다. 그럼 세트 1은 누가 있느냐? 6번 탄소는 빠져요. 14족인 탄소는 잃어도 되고 받아도 되기 때문에 걔는 18족 다음에 안정해요. 무조건 14족은. 이런 애들이 몇 죽이야? 2죽입니다. 2죽이. 됐죠? 이런 애들은 어때요? 전자를 다 받죠? 10번이 되려면. 얘는 3개 받고 2개 받고 하나 받잖아. 음이온들이고요. 3주기에 11번, 12번, 13번은 어떤 애들이지? 얘들은 잃어버리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이 금속이고 얘가 비금속인 거야, 얘들아. 응? 일단 이렇게. 그 다음 세트 2는 인, 황, 염소가 3죽이고요. 칼륨, 칼슘이 4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는 이 숫자에 주목을 하자는 거죠. 얘들이 어차피 이온이 되면 이것 따라가는 거 아닐까? 맞지? 그래서 내가 이런 애를 써볼게. X 이온이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질문. 저 9가 누구 숫자일까? 이게 아니니까 이거다라는 이론을 이용해야 돼. 여집합 이론은 나중에 경우에서 되게 중요한데, 원자라면 양성자, 전자가 같아야 되지. 근데 이거 이온이잖아. 이 둘은 양성자, 전자가 아닌 거지. 이해 갔냐? 그러면 반드시 이온은 양성자랑 전자랑 달라야 되지 않냐? 양성자랑 전자랑 달라야 이온이 되는 거 아니야? 9번이 양성자이더라. 이게 양성자가 아니니까 이게 양성자라고, 그냥 선택이. 근데 또 하나, 10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다? 전자다라고 잡아. 걔랑 같으니까 이건 양성자가 아니지. 이건 중성자야. 그럼 이게 양성자야. 그래서 얘는 몇 번? 9번이고, 그죠? 이거 마이너스네. 아이, 부끄럽다. 얘는 19이며 얘는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가로. 이렇게 찾는 거야. 뭐니까? 이온이니까. 알았어? 자, 하나 더. 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 원자번호 몇 번? 이온이야, 이온. 역시 이온이야. 여기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얘는 Y 이온이야. 명심할 거, 너네 18만 기억해. 그거 세트 2잖아. 얘 둘 중에 하나는 뭐다? 이온, 전자잖아. 그럼 이건 양성자가 아니지. 이게 양성자인 거야, 이게. 그럼 얘는 17번이며 35짜리, 그죠? 마이너스 1가짜리인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온은 솔직히 10하고 18만 알아두면 되게 빨리 풀어요. 저거 전자구나. 그럼 같은 놈은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봐봐요. 여러분, 누가 전자일까? 센스로. 그렇죠. 10이죠, 당연히. 10 아니면 18이 전자를 했으니까. 얘가 이온이다 그러면 이게 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답니다. 그럼 누가 양성자예요? 이게 양성자여야 되죠. 그래, 플러스 1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놓고 여러분들 막말로 묻진 않아요. 뭔가 다 물어보는 로직이 있어요. 그 로직을 눈치채면 문제 풀기가 쉽다는 거죠. 자, 거기 페이지 71쪽에 보시면 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 거기에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잘 보세요. 이런 걸 동위원소 개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위원소는 정의가 이겁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
동위원소는 첫 번째, 원자 분호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죠. 원자 분호가 동일한데 질량수가 달라요. 이걸 끌어내려 봅시다. 뭐가 숫자 같다고요? 양성자 수가 같은 거예요. 그럼 원자니까 뭐도 같아야 돼요? 전자수도 같아야 되죠.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희한테 말한 거 있죠.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전자의 학문이죠? 그러므로 무슨적 성질도 같다? 화학적 성질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질량수가 같다는 건 여러분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중성자수가 다르다. 그러면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여기서 물리적 성질이 누구냐? 끓는 점, 녹는 점이에요. 알겠어요? 이 두 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동위원소는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되게 문제풀이 때 많이 알려줄 거지만 일단 평균 원자량만 설명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얘거든요. 17번 염소인데 원자량이 하나는 35고요. 하나는 37이야. 이런 애가 자연계에 이 정도 존재한다면 결코 37짜리는 무시 못해요. 실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소기체 갖고 실험을 하잖아요. 어떤 실험에 염소기체를 사용하면 Cl2니까 얘가 70짜리도 있을 거고 72짜리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가 고민을 할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얘라고 생각했는데 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얘라고 생각하고 얘를 썼더니 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심하니까 과학자들이 뭐라 하겠냐. 그래,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평균을 쓰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들의 평균 원자량을 쓰게 되면 오차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맞추겠다는 의도가 아니야. 오차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평균 잡자 해가지고 거기 책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35짜리가 35짜리가 전체 100중에 몇 프로? 그리고 37짜리가 그래서 구해보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공식적인 유도 빼고는. 어떻게 푼다? 여러분 이거 몇 대 몇인 거야? 3대 1이죠. 그지? 그러면 35를 놓고 37을 놓으면 전체 몇 칸? 4칸이에요. 3대 1이니까. 근데 누가 많아요? 35 많잖아. 이렇게 잡는 거야. 내분점으로. 알았어? 가운데가 얼마냐? 36이잖아. 이거 얼마야 그럼? 35.5지? 이렇게. 암산 해볼래? 암산? 잘 봐. 얘가 20%고 80%래. 평균 얼마일까? 누구에 가까운 거? 11에 가깝겠지. 1 차이잖아, 지금 1 차이. 근데 1대 4잖아. 몇 칸으로 나눠? 5칸. 그럼 한 칸당 몇이야? 0.2지? 그럼 몇이 답이야? 그렇지. 10.8이 답이야. 이렇게 암산으로. 제일 쉬운 거 알려줄까? 얘가 예를 들어서 야, 얘가 50% 평균 얼마야? 80. 그치?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알았죠? 평균 원자량까지만. 이원자 분자가 됐을 때 동위원소 분자량이 어떻게 출제되니 이거는 2단원 가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